한국이 그동안 가만히만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우린 한국에 완전히 속고 있었다. 현재 태국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한 감정에 휩싸여 광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태국 전역에 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국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안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노동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태국 국익에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이었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중이고 결국 저 또한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건 애초에 전부 한국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므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상당한 악감정을 품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전부 입국 거절 및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한국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태국 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태국 정부도 칼을 빼들게 되었죠. 바로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향해 무자비한 칼질을 가함으로써 태국은 차별을 당하고도 가만히만 있는 만만한 국가가 아님을 한국에 보여준 것입니다. 일단 태국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이익을 과소보고했다며 소급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또한 현대를 부적절한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현대는 지난 5년간 세금 신고서의 불일치 혐의로 약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을 뿐더러 배출한도 초과와 같은 환경 위반 혐의로 약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청구되었죠. 솔직히 저는 태국 정부의 편이었긴 했지만 이건 현대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현대는 명확한 규정 준수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태국은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로 아무리 현대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게 통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태국을 무시한 대가로 기업 하나가 완전히 난도질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태국의 철저한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현대가 안전 인증을 늦게 신청하는 등의 경미한 행정감독을 이유로 현대의 공장 운영 면허를 취소해버렸거든요. 사실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는데요. 현대는 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문제 해결에는 복잡한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대의 생산 라인은 6주 이상 중단되어 수출용 차량 12,000대의 조립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지고 말았죠. 결국 이러한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으로 인해 현대는 약 3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가장 무시무시한 피해 보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현대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작정을 했고 태국 세관 당국은 과도한 검사를 도입하여 현대의 차량 부품 수입과 완성차 수출을 지연시켰거든요. 결국 유럽 및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차량들은 람차방 항구에 발이 묶이게 되어 상당량의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지연에 더해 현대 공장의 엔진과 기어 박스와 같은 중요 부품이 14일 동안 세관에 묶여 조립 라인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현대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유통업체로부터 약 4,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큰 문제라면 현대는 적시 배송에 대한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는 유럽에서의 3,000건의 주문이 취소되는 등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킨다는 명성에 큰 흠집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현대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감히 주제도 모르고 태국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였고 현대 자동차는 막대한 손실을 입음으로써 한국 놈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태국인들을 건드렸다간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태국의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고도 찍소리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현대자동차는 태국 내의 공장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주장을 해왔거든요. 사실 현대는
태국 정부의 이러한 무자비한 보복 조치에 더해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은 셈이 되었는데요. 태국이 정부 차원에서 현대를 공격하자 현대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때다 싶어 파업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태국의 노동력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현대는 그저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보여주기식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닌 정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철수에 대한 행정 처리를 끝낸 뒤 그대로 공장을 철수시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태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건 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태국 노동자들의 이러한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태국의 낮은 생활비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태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조직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대의 임금은 이미 태국의 업계 표준을 한참 상회했을 뿐더러 현대는 글로벌 대기업 공장 중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나 태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감행했고 노동자들은 현대의 관리 사무실을 점거하여 경영진이 3일 동안 중요한 파일과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현대는 생산 지연으로 인해 미완성 차량 1000대가 발생하여 약 9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태국 노동자들과 협상을 하게 되었고 약 30%의 임금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에 협의하면서 파업은 종료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한국 놈들은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지만 당시 현대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태국 정부는 현대와의 계약을 할 때 태국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업을 일삼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나서 파업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조항을 삽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태국 정부는 오히려 불법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파업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측은 아무리 태국이 조항을 어기고 거짓말을 쳐도 절대로 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태국의 고품질 노동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데 태국 정부가 약속을 조금 어겼다고 해도 쟤까짓 한국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현대는 태국 정부가 이렇게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도리어 불법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까지 한다면 태국에서의 공장을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태국 정부는 현대가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현대는 절대로 태국에서 철수할 수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 측은 현대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고 늘 현대 공장을 인질로 삼아 큰 이익을 얻으며 외교술에서의 강점을 보여왔죠. 상대가 손해를 보든 말든 저희만 이익을 보면 그게 곧 외교에서의 승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태국인 노동자들도 정부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상황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지 2016년과 2019년, 2022년까지 연달아 파업을 벌이며 계속해서 임금 인상 및 추가 수당을 요구하더군요. 뒤이어 일어난 2016년 파업에서는 현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태국 근로자들에게 추가 보상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개월치 보너스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현대는 이미 800불의 성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지 노동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국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이러한 보너스를 3배 수준으로 올리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했죠.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에 맛이 들렸는지 그 후 2번이나 추가적인 파업을 벌이며 현대 공장의 공급망을 완전히 봉쇄했고 결국 현대는 그때마다 태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복리후생을 추가한다거나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하며 굴복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면 태국인들은 베풀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고마운 것도 모르는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는 돈이 많은 기업이고 태국인 노동자들은 약자일 뿐이므로 이건 약자가 거인을 상대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먹은 똑똑하고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태국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은 약 한 달이나 파업을 이어나가며 한국이 감히 태국을 무시하고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했으니 마땅히 현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태국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라며 임금 3배 인상 및 인상된 임금의 2개월치 보너스 지급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태국 정부는
이번 파업에서도 보란 듯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물품이나 일정량의 월급 보존 등의 파업을 지원해 주었고, 결국 현대는 보다 못해 하루아침에 공장을 아예 빼버린 거였습니다. 이건 상상치도 못한 조치였기 때문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현대는 태국의 노동력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게 분명하므로 이들은 결국에는 태국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현대는 이미 진작에 라오스에 공장 부지를 건설 중이었고, 이미 공장 건설이 완료된 지금 태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증거가 밝혀졌거든요. 일단 현대는 진작에 비엔티안 경제특구에 위치한 800헥타르 면적 규모의 산업단지에 공장 착공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부지는 중국 라오스 철도 및 메콩강 등 주요 물류 경로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되었고, 현대는 이 최첨단 제조 허브의 건설 및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설은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에 중점을 두고 연간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고, 향후 확장 계획에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려 자동차 제조 분야의 지역 리더로서 현대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태국이 아닌 라오스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태국은 그만큼 현대에 막대한 투자를 받을 기회를 놓친 셈이라는 거였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현대에 압박을 가해 각종 벌금 및 세금 명목으로 소소하게 돈을 뜯어내거나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묵인함으로써 태국 경제의 순환을 꾀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소탐대실이었으며 현대는 그간 태국이 뜯어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규모의 투자를 라오스에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현대는 공급망 효율 극대화의 기업에 사활을 걸었는지 이번 태국에서의 철수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듯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자동차가 철수한 태국은 그야말로 공장 주변의 지역 경제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현대는 막대한 자본을 통해 태국 경제가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는 1등 공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대 또한 태국의 노동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가 이번에 새로 지은 라오스 공장에는 AI 기반 로봇 공학을 결합하여 다양한 모델에 적응할 수 있는 조립 라인이 설치되었다고 했고, 이로써 현대는 세단, SUV,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극도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로봇은 조립 작업의 85%를 처리하여 정밀도와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에 오히려 태국 노동자들이 계속된 파업을 하여 현대가 태국을 버리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현대는 이러한 도전을 시도한 끝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태국은 각종 규제와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때문에 현대가 혁신적인 공장을 세우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그런 태국과는 달리 거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였고, 결국 현대는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창고에서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부품과 완성차를 단지 전체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공장을 구현해냈다고 했죠. 이로 인해 현대는 배송 시간과 비용이 40% 절감되어 수출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극한으로 효율적인 공급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태국 정부 관계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배가 아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현대는 태국의 노동력이 없으면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드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한국은 태국이 100년 후에도 구현해낼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고, 태국을 벗어난 지금 한국에는 고공행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라오스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더욱 충격적인 이득을 확인하게 된 저는 그동안 태국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구나 싶어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한국의 각종 벌금을 뜯어내며 역갑질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었지만, 현실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공장 부지를 원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았고, 이들은 각종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내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국 기업들을 모셔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단 결국 라오스가 현대 자동차 공장을 얻게 된 이유만 봐도 라오스는 거의 자신들의 대통령보다 현대 회장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고 봐도 무방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현대 하나 얻기 위해
국가로서의 자치권을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막대한 특혜 조건을 내밀었으며, 이는 현대가 라오스에 공장을 짓는 것은 딱히 라오스에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대가 훨씬 더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현대는 태국에서 기본임금에 더해 태국 노동법과 노조의 요구로 인해 추가 초과근무 및 보너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의무 보너스나 광범위한 초과근무 보험료 없이 월 평균 임금 250불만 지불하면 되었을 정도로 태국에 비해 거의 3분의 1 정도나 낮은 유지 비용을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는 인건비를 매년 약 40% 절감하여 2만 5천 명의 직원을 기준으로 1억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라오스가 먼저 제의형 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또 어떻고요? 태국에서 현대는 아세안 국가 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20%의 법인세율과 추가 수출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라오스에서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후 향후 20년간 법인세율을 5% 인하하는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라오스의 경제특구 정책으로 인해 현대는 모든 수출품의 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현대는 태국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1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라오스는 거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하와도 같이 현대 측에 뭐 하나라도 더해주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는데요. 라오스 정부는 현대에 2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제안까지 건넸거든요. 이를 통해 현대는 20년 동안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도로, 유틸리티, 물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인프라 비용의 50%를 라오스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는 특혜까지 내걸었기에 현대는 연간 1,000만 달러의 임대 비용과 1,500만 달러의 선불 인프라 투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현대는 공장을 위한 토지 임대 및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1,0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번 이전을 통해 현대는 이러한 비용 절감분을 제할당하여 생산 능력을 20%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 셈이었죠. 그러나 현대 입장에서 라오스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에게 이러한 파격 조건을 제의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현대 공장은 동남아 국가들의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고, 태국은 그야말로 주제도 모르고 한국의 역갑질을 하는 미친 짓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유연한 노동법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합의의 일환으로 현대가 20년 동안 파업이나 노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까지 해왔는데요. 결국 현대는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해 전체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5만 대 증가하여 연간 1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현대는 잦은 파업과 노동력 요구 증가로 인해 생산 중단 시간과 평판 손상에 직면했고, 태국에서 발생한 파업 관련 다운타임으로 인한 연간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지만, 라오스로 공장을 이전한 현대에겐 이러한 불상사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셈이었죠. 물론 라오스는 중국 라오스 철도와 메콩강 운송 링크를 통해 주요 시장에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결국 태국은 라오스에 비해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살 건드렸다가 된통 당하게 된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었기에 대부분의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게 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제대로 못했는데요. 현대는 도대체 어느 틈에 라오스에 대한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던 거란 말인가?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도록 노련하고 천재적인 국가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간 한국은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다 계획이 있던 거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태국 이전의 베트남 및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의해 계속된 뒤통수를 맞아왔던 국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된 국가였는데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함을 몸소 겪어봤던 나라였기에 동남아 등의 자신들보다 못 사는 국가들에겐 호의적이고 여러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쳤고,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번 자신들을 배신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는 단호한 정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던 한국 기업들이 점차 베트남에서 철수하며 다른 국가들로 부지를 옮겨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한국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낌새가 좋지 않은 국가들은 단호하게 쳐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한국은 2014년에 현대 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파업을 벌였을 때부터 진작에 공급망 이전을 준비해왔던 거였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현대 자동차의 태국 철수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소리였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베트남을 빠져나가서 결국 베트남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된 것처럼 태국에 공장을 지었던 다른 한국 기업들도 결국 현대 자동차처럼 줄줄이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국에 엄청난 재앙으로 작용하게 될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 기업 철수에 대한 공포도 잠시, 현재 태국 통계청에서는 이번 라오스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들여옴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봤으며, 이러한 라오스의 이익이 태국에 어떠한 잠재적인 손해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태국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현대는 라오스에서 엔지니어링, 로봇공학 및 품질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2만 5천 개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라오스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또한 이번 이전으로 부품 제조, 운송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공급망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공장과 인접한 새로운 부품 제조 공장에는 50개의 공급업체가 입주하여 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즉, 이 모든 것은 태국에 생길 수도 있는 일자리였지만 결국 라오스는 현대가 태국인들을 고용하던 일자리마저 전부 앗아간 셈이었고, 라오스가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보는 만큼 태국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투자는 라오스 GDP에 연간 20억 달러를 기여하여 라오스 전체 경제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현대는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국가답게 라오스 근로자를 위한 도로, 교량, 주택 등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까지 했죠.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태국은 현대 공장 하나 나간 것만으로 GDP의 7%나 곤두박질 친다고 했는데, 라오스는 이러한 태국의 손실을 그대로 이익으로 취함으로써 새로운 동남아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은 라오스 정부가 현대에 다소 무리한 특혜를 퍼주면서까지 이들의 공장을 유치한 진짜 목적까지 공개해버렸는데요. 그건 바로 현대 공장의 라오스 진출로 인해 라오스는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신뢰도를 얻을 것이고, 라오스는 현대를 시작으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을 전부 유치하기 위해서 현대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태국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태국에 처음 현대 공장이 들어왔을 때 태국은 공장단지로서의 세계적인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국가였고, 그저 관광업으로만 먹고 사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세계적인 신뢰를 받는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 자동차가 태국에 들어오면서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에 탄력을 받고 줄줄이 태국에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인텔은 숙련된 노동력과 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현대의 지지로 인한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칩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생산량의 90%가 북미와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또한 인텔은 15,000명 이상의 태국 근로자에게 첨단 마이크로칩 기술을 교육하여 태국 기술 인력의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로 파생된 투자 덕분에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태국의 입지가 강화된 셈이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를 받던 현대가 탈출함으로써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상실해버렸고,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태국의 제조 허브로서의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는 태국에 엄청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태국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은 현대는 태국의 전기차 생산 및 배터리 재활용 시설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라오스로 옮겨가서 태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만을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상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라는 기업이 철수함에 따라 태국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손해를 초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현대가 공장 전면 철수를 선언한 이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안정한 인프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8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을 취소했고, 폭스콘 또한 15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말레이시아를 선택했죠. 결국
이러한 공장의 손실로 인해 태국은 연간 50억 달러의 첨단 기술 수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급 부문의 고임금 일자리가 없다는 점은 경제 다각화에 대한 태국의 야망은 완전히 붕괴되어 이제 태국은 베트남보다도 경제 수준이 열악한 국가가 되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저 현대자동차라는 기업 하나만이 태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저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2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도요타 자동차는 현대의 철수 소식이 들려옴과 동시에 투자를 5억 달러로 줄이고 대부분의 생산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했고 닛산과 혼다 또한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이유로 생산 능력을 20% 감축하고 운영의 일부를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든요. 이는 태국 자동차 공급망의 일자리 감소가 10만 개를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었고 결국 태국의 지역 경제는 괴멸 직전에 놓여 태국은 그야말로 경제적 수준이 3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완전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의 이탈은 태국 공급망을 황폐화시키기도 했는데요. 태국의 한 전자제품 공급업체가 인텔과 폭스콘의 공장 계획 취소로 연간 2억 달러의 주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도요타, 닛산에 의존하던 태국의 수십 개의 타이어 제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전부 폐쇄하고 총 5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거든요. 현재 태국 중소기업들은 광범위한 파산에 직면해 있으며 6개월 이내에 800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을 신청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태국 정부는 경제 붕괴로 인해 이들을 지원할 자금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현대 자동차의 철수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전부 합친다면 태국은 GDP의 15% 이상이 단숨에 급락하게 된다는 통계까지 나온 상황이고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의 함부로 까분 탓에 완전히 괴멸 직전에 내몰리게 된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악화되자 현재 태국 정부는 태국을 지금의 경제적 수준으로 키워준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태국은 절대로 이 정도 수준의 글로벌 신뢰도를 갖추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대 자동차 하나 철수한 걸로 이렇게나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면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의 속국쯤이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한국은 매우 신사적인 태도로 끝까지 태국을 믿어주고 지원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태국은 너무나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는 라오스가 이러한 태국의 발전사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태국의 그동안의 한국 덕분에 쌓은 부와 명성은 그대로 라오스로 이전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담한 점은 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전혀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그동안 한국에 수도 없이 뒤통수를 쳐왔는데 한국은 자신들에게 한 번 뒤통수를 친 국가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무서운 국가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급하게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파견되어 짐을 전부 싸서 나가고 있는 현대 공장 관계자의 발목을 붙잡고 제발 철수를 재고해달라고 울며불며 빌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현대 관계자는 일전에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싸늘하게 대꾸도 안 한 채 짐을 빼기만 했다고 했죠.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셈이고 저는 이러한 태국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 좌절한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